여러분들 그럼 계속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까지 하면서 세 번 대통령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사진을 좀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한일 협정 반대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죠. 누구를 위한 한일 흥정이냐? 일체 외세는 한일 흥정을 강요하지 말라. 여기서 외세라는 것은 사실 미국이 한일 협정을 좀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태평양에 떨어져 있는데 소련하고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막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관계가 개선이 돼야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한국 국교 정상화를 굉장히 바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외세라는 것은 아마 미국을 지칭하는 걸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요 장면은 베트남 파병입니다. 베트남 파병인데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이제 베트남으로 파병이 되는 해병 대원들입니다. 이때 많은 해병 대원들이 육군 대원들도 파병이 됐지만 어, 통계에 따르면 약 31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파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불안각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의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이거 쌤이 썼어요. M16이라고 M16A1이라는 총을 썼습니다. 쌤 군대에 있을 때도 이 총을 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량된 총이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때 약속되었던 1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차관에 덧붙여 미국 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 5천만 달러를 제공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 수익이 있었던 거, 수익이.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이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이분들의 희생을 담보 삼아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희생 당하셨죠. 그러니까 전승을 하고 많은 전투에서 한국군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험지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을 걸고 이제 하셨는데 어쨌든 그 자금을 통해서 이제 우리 경제 발전한 거니까 좀 양면성을 두고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베트남 파병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예시다반이긴 합니다만 내용을 한번 봐도록 할게요. 전쟁 중에 많은 국군 장병들이 희생당하셨는데 특히 이 고엽제 같은 하향약품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베트남이 밀림이 많았는데 여기에 게릴라 군들이 그러니까 북베트남이나 공산주의 잔당들이 숨에 그 밀림에 숨었어요. 그리고 이 숲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서 그냥 비행기로 고엽제를 그냥 농약을 뿌려버린 거야. 근데 우리 장병들이 그 밑에 지나가고 있다가 확 시원하게 내리니까 이게 아주 시원하게 맞았대요. 어떻게는 또 어떤 얘기에는 이게 되게 몸에 좋은 약품이라고 막 맞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셔야 됐고 실제로도 지금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아직까지도 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큰 제목이 유신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신체제가 뭔지 설명하려면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 반대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갑니다. 증가하게 되고요. 경제 발전은 크게 내세웠지만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민심이 조금 안 좋아졌었어요. 자, 그다음에 유신체제에서 유신체제래. 박정희 정부에서 굉장히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반공입니다. 반공. 이 반공이라는 거는 이승만 정부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6.25 전쟁 할 때도 얘기했죠.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북한과 소련과 중국을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냉전은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맞붙고 있는 그 시절을 바로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이 좀 약화됩니다. 이게 좀 갈등하는 게 약화돼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마냥 반공만 내세워서는 절대로 이 정권을 유지를 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공 이념이 역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삼선까지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97년까지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97년이래. 죄송합니다. 74년 반대로 얘기했어요. 74년까지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또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 또 하려고 합니다.
자, 1972년에 10월에 유신을 선포합니다. 이 유신이란 건 뭐냐면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유신이란 게 언제 쓰였냐면 옛날에 일본이 개화기 정책 때 자기들 탈바꿈하는 개혁이 있었는데 그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명칭이에요, 이게. 똑같은 명칭. 그래서 유신헌법을 제정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고 간접 선거로 뽑습니다. 어디서 뽑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따지면 여기 대통령 지지 세력이 많아요. 이거 마늘 다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 뽑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이미 이 통일주체 국민회에다가 심어 놓은 다음에 대통령 다시 뽑는 거야. 자, 이걸 또 가능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대통령을 주임, 중임 제한 3번 이상 못하게 한다. 하는 거를 없앱니다. 이걸 없애요. 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계속 하고자 한다면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권한까지 강화시킵니다. 이 내용은 97페이지도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딱 중간쯤에 있거든요. 교과서 97페이지. 국회를 해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을 임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아예 장악을 하는 거고 상권 분립을 해서 행정부가 국회를 장악하면 안 되는데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긴급 조치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이 긴급 조치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해산권이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도 반 이상 총선거를 했을 때 반 이상의 지지만 받으면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가 동시에 이 긴급 조치권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그냥 막 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강경한 법령을 제정을 할 수 있는 거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실제로도 우리 9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긴급조치 9호 선포 기사가 있거든요. 뉴스에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헌법, 그 유신헌법이 되겠죠. 이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하자거나 폐지를 하자거나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하나 드리면 어떤 회사원이 그냥 동료와 막걸리 한잔 하고 있었는데 그냥 술김에 대통령 욕을 한 거예요. 헌법 왜 이러냐? 뭐 욕을 한 거야. 다음날 눈 떠보니까 신문실에 있었다는 거야. 당시 신문실이 이제 요새 국가정보원 역할을 하는 당시 그 중앙정보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산에 취조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갑자기 가 있더라. 도저히 행방불명이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요. 자, 이런 유신 체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나 노동계에서거나 학생계에서 유신 반대 체제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죄송해요.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976년에 3.1절을 맞이해서 민주 구국선언도 합니다. 더 이상 한국의 민주주의를 방관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걸 방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 부마 항쟁이 발생. 부마 항쟁이 뭐냐면 부산과 마산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미진도 안 져졌고 거기다가 경제도 이 부산과 마산이 굉장히 안 좋았던 모양, 경제 악화가 심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로부터 촉발되어서 마산까지도 확산됐을 정도로 부마 항쟁이 심해졌는데 이때가 1979년이라 했죠. 자, 79년이라 했는데 이 유신 체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12.6 사태로. 자, 김재규라고 하는 아까 우리 그 중앙정보부 얘기했잖아요. 이 중앙정보부장이었어, 이 사람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피살을 합니다. 피살을 해요. 서로 술 마시다가 그 전부터 뭐 배경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로는 대표적으로 남산의 부장들 하면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 남산의 부장들 그러니까 이병헌 주연의 어쨌든 자기 측근이었던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12.6 사태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었던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자, 책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긴급조치 9호 선포기사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자를 잘 보시면 유언비어, 학생 정치 관여, 불용, 허용하지 않겠다. 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위반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보도를 하게 되면 신문사나 아니면 방송사도 정관하거나 폐간하겠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 지침도 나와 있는 거예요. 처벌 지침도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긴급조치 구호가 딱 대통령에 의해서 발표가 되면 법령을 이기고 헌법을 이기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위헌 판결이 나서 이건 불법으로 규정이 돼서 이 긴급조치 구호로 인해서 체포되거나 억류됐던 사람들, 그 피해받았던 사람들 다 복권이 되고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무죄를 받기도 하고요. 자, 이게 바로 부마항쟁 장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반정부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권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새로운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또 발전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유신 체제 그리고 앞으로도 배울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되는 행동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5.18 드디어 나왔네요. 5.18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1987년 1987 영화 있었죠. 그때 있었던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정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군부의 등장이 나와 있는데 이 신군부가 누구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11.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가 사망을 했잖아요. 이제 이 박정희가 군인 세력이잖아요.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박정희를 위시한 선배 군인들을 대신해서 나온 게 바로 신군부입니다.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군부 세력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전두환, 노태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은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12.12 사태를 이 사람들이 일으켜요. 같은 해 1979년에 11.6 사태를 수습하면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 장악한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시절 때 일으킨 1961년에 있었던 5.16 군사 정변하고 똑같은 거 아니고 비슷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좀 길긴 긴데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체포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딱 차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 11.6 사태하고 관련이 돼 있긴 하거든요. 당시 그 정승화 총장이 11.6 사태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김재규하고 한통속이다 해서 체포한 다음에 자기가 딱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신군부는 당시 사람들이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거든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긴 한데 어쨌든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198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민주화의 봄이 오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찍어 누릅니다. 비상계엄 조치로 5월 17일 언제? 1980년 전국을 확대하는 등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비상계엄이 뭐냐면 군인들이 민간에 그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곳곳에 탱크가 깔리고 곳곳에 병사들이 깔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엄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광주 시민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광주 시민뿐만 아니고 전국 시민들을 얘기긴 합니다만 이 유신 세력을 처벌하고 신군부 퇴진을 하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7일 했죠.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5.17 쿠데타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군사정변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요. 이런 비상계엄령을 철회하라고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거리에서 이게 행진을 하시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애국가 불러가면서 신군 몰러가라 비상계엄령 철폐하라 이런 식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투입을 합니다. 자, 투입을 해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그 투입해서 진압하다고 돼 있는데 그냥 총격을 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저항을 했다면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무력 저항을 시민군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군대로 무력으로 총격으로 진압을 시키니까요. 말이 진압이지 그냥 학살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 얘기를 들어드리면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이 저녁이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간 거야. 그래서 밖에서 총소리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시어머니였던 어머니가 같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꽝, 빵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 시각에서 갑자기 눈앞에 뭐라고 해야 두부가 팍 튀는 게 보였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앞에 나가고 있었던 자기 며느리가 총탄을 맞고 머리에서 이제 뇌가 터져서 죽게 된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아이도 뭐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총격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학살을 벌이는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을 하시게 됩니다. 교과서 98페이지 왼쪽에도 보면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5월 17일, 5월 18일, 5월 21일, 그리고 5월 23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민군을 조직한 이 시민들이 5월 21일 날, 이 사람들이, 계엄군이 총탄을 쏘니까 시민군을 결성해가지고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무력으로 몰아낸 것도 있긴 한데, 계엄군이 또 다시 재정비를 해서 들어오려는 생각으로 아마 발을 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23일 날,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5만 명의 시민들이 집결해서 걸기대회까지 열고요. 그다음에 5월 27일 계엄군이 드디어 밀고 들어옵니다. 이전에 이미 광주로 통하는 뭐 여러 가지 통신망,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교통망도 끊어놓고 아주 단절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때 시민군들이 도청을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도청을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끝이 나게 되고요. 수많은 희생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군들이 생존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벌을 아주 강도 있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민군이 계엄군에 의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당하게 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도. 군부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 뒤에 1980년대 있었던 여러 갖가지 국내외 민주화 운동에 크나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영감도 주고요. 그리고 이때 광주만 희생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약간 책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이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민주화 운동의 큰 뿌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5.18을 피로 물들이고 정부를 수립한 사람이 바로 당시 군사 권력을 갖고 있었던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또 나오죠. 유신헌법에 그대로 이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됐던 전두환은 정책을 강경 노선도 취하고 온건 노선도 취했는데 강압 정책은 말 그대로 자기의 반대를 하는 언론사들을 통폐합해서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KBS 있죠. KBS 한국 방송인데 이게 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KBS 보면 KBS 1채널 있고 2채널 있잖아요. 그 2채널이 그 언론 통폐합할 때 다른 그 언론사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MBC도 마찬가지로 좀 더 커졌고요. 자, 그 뉴스도 검열하고 1987 영화를 보시면 딱 보도 지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언론사에 가보면 그 칠판에 보도 지침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그냥 뭐뭐는 보도하지 말고 어떻게 보도해라. 그다음에 사회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해서 삼청교육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만들어 놓고 아예 쫄게 만드는 거지 사람들을. 뭐 깡패도 데리고 가고 범죄자를 데리는 거는 물론이고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수준의 고등학생들도 뭐 반항기가 있거나 비행을 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없는 애들을 그냥 술을 채워서 보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99페이지도 있어요. 폭력, 마약, 밀수 사범들을 교육해서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기관인데요. 교육생에 대한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인권 유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사망자가 많이 일어나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유아 정책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키고 이때 교복을 안 입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 80년대 학번을 가지신 분들 보면 교복을 안 입고 졸업사진 찍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7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의 자유를 허용해 준 것도 일부 사실이긴 한데 이런 강압 정책과 유화 정책을 통해서 어, 이 전두환 정부가 잘못하고 있던 거를 약간 눈을 돌리는 측면도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천교육대입니다. 이 삼천교육대는 그냥 보면 이제 군대 훈련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약관 거죠, 사실은. 이건 군대 갈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굴렸던 거야. 이른바. 자, 이제 이번 시간 끄트머리 왔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1987이라는 영화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1987 영화 보면 딱 스토리가 쫙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박종철이라는 분이 서울의 그 남영동에 이제 경찰 그 뭐라 해야 되지? 네,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대공분실이 뭐냐면 공산주의에 휘둘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치조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사실은 말이 그렇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여기서 고문을 하는 장소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부 지식인들을 여기다가 체포해서 불법으로 체포해서 막 감금해서 고문하는. 자, 근데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대학생, 서울대 학생인데요.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물고문을 당하다가 가슴에 압박이 딱 와가지고 이게 호흡을 못해서 질식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정두환 정부의 민주주의의 억압 정책이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권 퇴진과 그리고 당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았기 때문에 아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말씀드렸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할 것을 시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전두환이 직접 기자회견을 합니다. 4월 14일 날 개헌하지 않고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간선제로 그대로 유지하겠다. 대통령을 그냥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시작됐던 그리고 6월 달에 본격화가 됐던 이 민주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때 전두환 정부가 그냥 좀 몇만 명 희생을 시키려고 했었다고도 해요. 근데 하필이면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큰 이벤트를 앞에 놔두고 국민적 저항에 의해서 좀 이미지 관리한다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요. 자,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당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5년에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것도 참 웃긴 게 당시에 가담했던 그 후보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당에. 근데 이게 단합화를 했으면 이 사람은 이겼을 텐데 이 나는 야당이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40%안 되게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여당이 이어받은 거죠. 당시 여당이 민주정의당이었는데 민주정의당 후보였던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게 됐습니다. 자, 사진 자료 좀 더 볼게요. 당시에 이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됐던 박종철 열사의 추모제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열렸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넥타이 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해수원들이 시위에도 가담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이거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직접 뽑는 선거, 헌법을 바꾸겠다, 개헌, 직선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게 당시 노태우 여당 대표가 했었습니다. 나중에 후보도 되지만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29 민주화 선언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직선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1988년 2월 달에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하겠다. 자, 이런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기본 인권을 신장하겠다.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지방 자치 및 교육 자치를 실시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실현이 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 부분이 계속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6.25 선언을 이끌어냈던 6월 항쟁,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 이 사건들은 당시 민주화를 열망했던 많은 국민들의 성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에 따른 성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거저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이제 1시간 남았는데요. 우리가 또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